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설명회가 있었던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지침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깊이 보면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회계감독 지침 안에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향후에 좀 더 깊게 그 항목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세분화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3번 있었습니다. 7월 말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3일 그리고 8월 9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그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회계사회나 금융감독원 자료 부분에도 있고요. 또 제 블로그 부분에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 이 자료도 그날 그 설명회 자료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황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이 가상 자산,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인기가 다소 시들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은 향후에도 그 유망한 기술이기 때문에 꼭 암호화폐를 떠나서 그 상당히 여러 산업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에 관련돼서는 여기 보시면 2023년 7월 지난달에 그 금감원 회계기준원에서 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논의 등을 통해서 아마 연말 이전에 최종 그 결정안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달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를 했고요. 이 부분은 내년 2024년 7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감독 지침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회계 기준이나 기준서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관련되는 회계법인들이 관련된 감독 지침을 따라서 향후에 회계 그 처리라든지 또는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근거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과 오늘은 개괄적으로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 지침의 적용 대상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중에서 아래의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암호화를 통해서 그 보완이 되는 것, 그리고 대체가 가능한 펀저블한 이런 요건들을 갖춘 그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감독 지침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 증권 같은 부분들도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감독 지침의 적용 대상은 여기 도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상자산법의 정의보다는 다소 오히려 그 좁게 정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발행 기업의 회계 처리를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개발 원가 같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 회계 원칙에 따라서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 기준을 충족하고 개발 활동에 해당 토큰 개발 활동에서 지출된 원가를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의 발행 원가 같은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도 이 부분이 발행자 여기 보시면 발행
가상자 자체 발행 토큰이 개념 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직접 관련된 원가 또는 비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을 유상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토큰을 유상 매각했다라고 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의무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의무가 모두 이행된 이후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준들도 기본적으로 보면 다른 기준서와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금융 상품이나 금융부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꼭 돈을 받았다고 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면서 이행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다 일관성 있는 회계 처리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큰을 유상 매각하지 않고 기타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토큰에 내재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깊게 볼지는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그 관련된 이슈별로 그 시간을 내서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자산의 어떻게 보면 회계, 세무, 그리고 특히 이 가상자산 부분은 그 IT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별도로 하나하나 쪼개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발행한 후에 내부 유보한 그런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 독특한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토큰 증권이 금융상품의 정의에 충족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금융상품에서 그 금융상품이 특히 중요한 회계 이슈 중에 하나가 그 관련된 금융상품이 그게 부채인지 자본인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토큰 증권에 있어서도 이러한 토큰 증권이 금융상품의 정의에 충족을 한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역시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그 토큰의 실질에 맞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토큰의 종류별 회계 처리는 보시면 그 유틸리티 토큰 및 지불련 토큰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인 경우에는 이를 재고 자산으로 해서 기준서 1002호를 적용을 하고 판매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무형 자산으로 봐서 1038호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금융상품으로 봐서 그 기준서 1109호 IFRS 9번에 따라서 관련된 기준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감독 지침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토큰 보유 그 기업의 회계 처리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련된 이렇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회계 처리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별로 그 회계 처리 부분들을 그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보유 기업의 회계 처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 회계 처리를 최초 측정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최초 측정 이후에 후속 측정 및 손상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처분을 했을 때 관련 손익을 어떻게 인식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 지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측정할 경우에는 그 취득 방식하고 경로를 고려해서 토큰의 최초 취득 원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상 취득인지 아니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채굴하는 건지 또는 용역의 제공 대가인지 또는 무상 수령인지에 대해서 관련된 그 최초 측정 시의 그 취득 경로에 따라서 취득 원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속 측정 및 손상 평가에 있어서는 역시 취득한 토큰의 분류에 따라서 즉 재고 자산이냐 무형 자산이냐 금융 자산이냐에 따라서 후속 측정이 달라집니다. 즉 이런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토큰을 보유한 기업의 회계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했을 때 이 관련된 그 처분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인식할 건지 아니면 영업의 손익으로 인식할 건지에 대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그 관련된 부분들을 그 회사의 실질에 맞게 분석하고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사업자, 거래소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보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 보시면 고객이 위탁한 토큰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큰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 구분을 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석에 여기 보시면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추가 정보의 주석을 어떻게 공시할지, 어떤 항목을 공시할지에 대해서도 이번 지침 안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체적인 그 부분들을 저도 쭉 한번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가상자산의 회계 처리라고 해서 다른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특이한 별도의 그런 부분이 적용됐다기보다는 기준서, IFRS 전체에 흐르는 회계적인 그 논리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대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라든지 또는 적용 대상 또는 그런 특수성 등에 의해서 주석 공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IFRS 기준의 전체적인 그런 회계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상자산에 있어서의 공정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입니다만 사실은 공정가치 기준서가 나오면서, 그리고 다른 기준서들도 최근에 그 적용이 되는 IFRS 17이라고 하는 보험회계 기준서 안에 들어가 있는 현행가치라든지 이행가치 또는 공정가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큰 맥락상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이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할지에 대해서도 지침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인 경우에 과연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활성시장을 기초로 해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지, 그리고 활성시장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적 평가라든지 이런 질적 평가 측면에서 모두 고려를 해서 이런 활성 시장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등을 통해서도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일단 지침 안에 관련된 설명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빈도라든지 법정화폐의 교환 이런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가상자산의 교환, 그리고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비율 등 여러 가지 요소 등을 통해서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사례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이든 특히 금융상품이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페어 밸류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지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있고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독당,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직 지침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감독당국이나 회계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대하시는 효과가, 물론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주된 고객인 거죠. 정보의 고객. 그분들이 기업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고, 그리고 이 가상자산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나타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나 또는 회계감사, 회계법인, 그리고 기업들이 그런 간에 서로 이런 해석에
또는 적용에 있어서 이견을 줄이는 데도 이러한 감독 지침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침안을 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충분히 하나하나 이게 검토의 부분은 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다 보면 아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아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련된 의견을 그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런 향후에는 지금 현재 빅데이터 시대고,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날이 갈수록 그 정보를 분석하시는 그 능력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저는 저러한 관련된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그 재무제표에도 나타나긴 하지만 주석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주석 안에 가급적이면 양적 정보가 많이 들어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양적 정보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도 역시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이용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석에 대해서 XBRL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XBRL을 통해서 관련된 주석 정보를 일반 투자자들이, 그리고 정보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XBRL이 하루빨리 이런 가상자산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면 혹시 더 나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설명회를 통을 나 설명회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향후 9월, 10월에는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 이 안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10월, 11월에 관련된 개정안을 최종 심의 의결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 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이 되고, 개정된 기준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음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주석 공시 모범 사례 같은 부분들도 결정안 되는 즉시 발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기 내용은 감독 당국 설명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관련된 감독원이라든지 회계사회 또는 제 지금 블로그 요 밑에 이런 부분, 이 파일을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에 있어서는 일부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의 회계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만, 향후로도 이런 가상자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세무 처리하고, 그리고 향후에 가상자산을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될지, 이런 부분이 향후 이 회계 측면에서, 그리고 세법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향후 이슈별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상자산의 회계감독 지침 안에 일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